네,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에는 고정 코너 민심은 천심이 있습니다. 노종열 방송인 배종찬 인사이드 K 소장 두 분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잘 아시는 것처럼 노종열 방송인은 개그맨이기도 하시고요. 배종찬 소장님은 여론조사 전문가 또 분석 전문가이기도 네. 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저를 개그맨으로 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네. 누구세요, 그분들이? 뭐 그런 건 환영을 합니다. 배용준하고 닮았다. 아하. 네, 근데 뭐 개그맨은 아니라는 거. 네. 지금 밖에서 고개가 막 절레절레. 그리고 아니 배용준 씨가 뭐 드라마도 하고 이런 배우잖아요. 네. 그분이 요새는 활동이 별로 없으셔서 돈을 많이 벌었죠 이미. 네네. 사업가시다. 그러니까 배용준 씨와 닮았다 하면 잘 모르는 신세대도 아, 있을 그렇습니까? 수 있습니다. 배종찬 소장님 혹시 배영만 선배 닮은 거 아니에요? 다 배영만 내다고 이거 그랬다고요. 그랬다고요. 근데 배영만 씨도 참 훌륭한 개그맨인데 네. 연식이 좀 되셔서 네. 네. 젊은 청취자들 중에 모를 수도 있는데 하여튼 네. 배용준 씨 닮았다고 치고요. 네. 예.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굉장히 긴 설명을 하시네요. 성이 같아요, 그게 성이. 다군요. 저는 그것보다는 우리 사랑하는 평화방송 네. 제 온몸을 바쳐서 방송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 네. 고맙습니다. 각오를 갑자기 밝혀주셨는데 어제 기자회견 보셨습니까?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예, 차마 본 방송은 못 보고요. 네. 요약본으로 봤는데 아, 예상과 정확하게 똑같았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또 국민을 아마 많이 거명할 것이라는 생각이 네. 들었고 또 밀리기보다는 자기가 잘한 거를 자화자찬할 것이다 그랬는데 역시 또 한치 예상을 벗어나지 않으시는 분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미리 예측을 들었어야 되는데 근데 하여튼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네. 어떻게 생각하냐면 굉장히 낮은 자세로 네. 터닝 포인트를 만들려고 노력할 거다. 이를테면 좀 이쁘게 보이려고. 예상을. 네. 전 그렇게 했는데 완전히 거꾸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하면 손해일 텐데. 예. 배 소장님. 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또 그렇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도층이나 좀 더 폭넓은 국민들이 판단할 때는 기대를 조금이라도 그래도 했는데 네. 달라지는 대통령의 모습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로 달라진 변곡점을 찍을 수 있을 만한 모습은 아니었지 않나라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어제 하루 동안 썸 트렌드 빅데이터 분석을 해보면 어느 때보다 우리 국민들의 관심은 높았던 것으로 입증이 되거든요. 어제 하루 동안만 11만 8,708건의 언급량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상당히 네. 관심도도 높았다고 볼 수 있는데 하지만 나타나는 연관어들을 보면 또는 감성 연관어를 보면 혐의, 혐오, 논란, 비난, 의혹 혐오요? 혐오입니다. 아이고. 네.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앞에는 뭐라고요? 혐의. 이런 혐의가 그러니까 있다. 범죄 네. 혐의 그때 와. 그러니까 긍정적인 내용은 물론 이제 따지고 보면 따져서 보면 모두 바른 내용에 국민이 20차례 등장을 하고 있고 또 경제 이야기도 했고 하지만 결국 우리가 더 절실하게 실질적으로 관심이 있는 것은 이준석 전 대표 관련된 건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또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 굉장히 부정적 여론이 높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그런 여러 가지의 핵심적인 질문들이 많았는데 굉장히 답변은 좀 원론적인 잘하겠다. 네. 마치 노정열 방송인이 상당히 탁월한 인재입니다. 또 수재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 공부 좀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뭐 교과서 열심히 보면 돼. 이런 답변을 하면 수업을 잘 들어야 돼요. 네. 저는 제가 좀 분야에 분을 좀 끼어들게 가라앉히겠습니다. 돼서. 일단 분을 좀 가라앉히겠습니다. 유체이탈 합법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고요. 또 회피형이고 그런 태도 가지고서는 아마 지금 20대 중후반에 머문 지지도가 올라가리라는 반등 모멘텀은 없다고 봅니다. 본인이 가장 핵심이고 본인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장점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의 태도를 달리 보여주면서 예. 그러니까 뭐 지지한 국민들이 다 뭐 문재인 정부 심판만 가지고 지지하지는 않았을 테니 네. 그러니까 여지는 전 있다고 보거든요. 그게 뭐 대단히 반등해서 갑자기 65%가 되고 지지율이 이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그렇죠. 다만 다만 당장 5% 10% 올리는 건 하나의 기자회견으로도 가능하지 않나 네. 싶은데 차라리 윤석열 대통령이 더 고집하는 스타일 그대로를 또 솔직하게 네. 적나라하게
밝히고 드러내는 것이 저는 차라리 더 효과적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오히려 면에서 지지율이 더 내려가더라도. 왜냐하면은 방금 전에 노 방송인이 유체이탈, 외면, 회피 합법인데 저는 이게 본의 한의 합법입니다. 본의 한의. 그게 뭐죠? 본의 한의. 네. 이게 아마 교육방송에서 나오는 인기 프로그램입니다. 네. 본의와 한인데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 전 대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국정 운영이 워낙 바쁘다 보니 네. 정치인의 발언은 어떤지 제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기침은 왜? 그러니까 대통령 그래서 기자회견에 저는 전 국민이 혐오라는 게 있어서 왜 그런가 했더니 지금 보니까 약간 알 것 같기도 하고. 전 국민이 네. 다 알잖아요.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체리 그러니까, 엄지척 내부 청질이야. 예, 따봉 체리 따봉. 지금 그래서 뭐 분류가 된다고 하잖아요. 네. 그냥 가장 일반적인 경우에는 대통령이 보내는 문자는 이응 키역 오케이. 그다음에 좀 잘했다. 그러면 따봉. 그다음에 제일 큰 게 이제 따따봉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럼 저는 다 국민들은 아는데 내부 총질 그 문자를 아는데 제가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는 어떤 상황인지를 모른다.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 대표도 이제는 본의 한의 합법을 합니다. 제가 당내 민주주의에 신경 쓰기 바쁘다 보니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보지 못했다. 불경스럽게도 라는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말장난들인데 창피한 얘기고요. 네. 또 하나는 뭐 대통령으로서 바빠서 정치인들에 대해서 코멘트하는 일을 안 한다. 그러니까 다 하는 걸 보여주고는 안 한다고 하면 그 생방 중에 그렇게 완전히 180도 다른 일종의 레드 거짓말인데 네. 화이트 거짓말이 아니라 새빨간 거짓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 모르겠어요. 아니 그리고 그런 거짓말이든 어떻든 간에 보통 예행 연습도 하고 그러지 않나요? 기자회견을 앞두면. 그런데 참모들이 당연히 이준석 대표 또는 전 대표에 대한 질문이 있으면 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셔야 되고 여기서 중요한 열쇠 말은 이거다 저거다 뭐 이렇게 아마 점검이 되고 그 과정이 없었던 걸로 저는 봅니다. 그걸 그래요? 들으실 설마? 분이 아니고 네. 이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기자들과 혹은 아래 동료 검사들과 있었던 일화를 다 종합해 보면 네. 본인이 굉장히 말씀을 잘하시는 걸로 지금 뇌피셜이 돼 있습니다. 그런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예, 윤석열 그래서 대통령이 사적인 자리는 어디 가면 선배들하고 있어도 혼자 90% 이상을 말한다. 네. 사람이 많아도. 그러니까 물론- 도어 스태핑도 그렇고 그 네. 말씀도 말씀도 아마 얼마든지 생방송 중에 자기 의견을 잘한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리고 기자회견에서 그 질문도 있었거든요. 이 도어스태핑 국립국어원에서는 네. 출근길 약식 기자회견으로 하라고 그러는데 저는 그냥 도어스태핑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도어스태핑이 해야 지금 우리 청취자분들이 알아들으실 수 있는데 도어스태핑을 대통령에게 계속 하겠느냐 물어봤더니 지지율이 내려간다고 말리는 분들 많은데 네, 휴가 때 그런 말을 들었다는 전 거죠. 계속 할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기자회견 내내 54분 동안 그 이야기할 때 윤석열 대통령이 웃습니다. 다른 이야기할 때는 미소가 없어요. 그런데 도어스태핑 이야기를 하면서 웃는데 지지율이 내려가더라도 그 이야기는 도어스태핑이 대통령 지지율 추락의 주범인 것을 대통령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관없이 난 도어스태핑 이 방식대로 이 내용 스타일대로 그대로 쭉 가겠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일관성일 수도 있고 고집이 센 거일 수도 있고요. 네. 두 개 다 고집이 센 일관성인데요. 네. 그러면 그걸 고집하신다면 아마 그 지지율도 왜 50대 50 붙어 있다가 점점 쩍벌 지지율이거든요. 네네. 부정은 높아가고 긍정은 떨어지고 그러면 본인 말씀대로 더 빠르게 내려가는 수밖에 없죠. 국민을 이겨먹으려고 하면 안 되고 국민한테 질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제 기자회견도 내용을 저는 또 유튜브 다시 보기로 재확인을 했는데 네. 참 기자들의 질문도 안타까운 것이 우리가 이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런 중요한 대통령의 기자회견 같으면 저는 좀 정치부장이나 더 경륜 있는 대통령실 출입 기자가 아니라 네, 뭐 이를테면 정치부 선임 기자나 예.
정치 부장을 이미 지냈을 것 같은 뭐 이런 사람들. 네. 직진하고 직설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사람들이 이건 저는 제일 궁금했던 게 뭐냐면 이준석 전 대표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이 새끼 저 새끼 하는 이야기를 이 땡땡 저 땡땡 하는 이야기를 들었었다. 그 이야기 기억나시죠? 네네. 저는 그걸 확인해 봤어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에게 정말 그 말을 했느냐. 그렇죠. 그런 정도의 질문은 해야죠. 그러니까 네. 저는 그 질문을 왜 확인조차 하지 않는지. 또 하나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대통령 기자실 구조인데 대변인하고 일상적으로 만나고 밥도 먹고 그리고 친분도 쌓여 있고 그래서 아주 가까운 사이인데 대변인이 지목을 하잖아요. 예. 네, 그리고 이름도 다 알고 누구 기자 거기다 외신 좀 끼워넣고 이런 데서는 예리한 질문이 안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그런 네. 것도. 그다음에 오늘 좀 전에 오마이뉴스가 보도하기 시작했는데요. 8일 날 지난주 월요일 그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대통령 비서실장, 대통령 비서실 홍보수석, 예. 그다음에 또 사회수석 등이 각기 다른 곳에서 밥과 술을 마시고 있었고 심지어 주무장관인 행안부 장관도 막걸리를 드시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보도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만취정부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네. 네. 만취정부라고 합니다. 만취정. 아니 근데 만취를 휴일날 해야지. 또 그때는 왜냐하면 저희가 정확히 알잖아요. 그때 6시, 7시, 8시가 다 다른 상황이었어요. 시시각각 위기가 이미 한 다가오는데. 7시부터는 사람들이 난리가 맞습니다. 나기 시작했죠. 기억나시죠? 그렇죠. 그다음 141mm 동작구에 오는 시간이 8시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그런 부분들을 더 따져 묻고 그 사실을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에서 확인했다면 그게 넘어갈 일입니까?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계속해서 우리 방송도 그렇고 다른 방송에서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의 사적 채용 그리고 사적 발주, 대통령실과 네네. 관저 리모델링에 네. 그 부분도 아니 질문을 해야 대통령의 답변을 우리가 해명을 들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왜 그런 질문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언론은 뭐 지역 언론인데 뭐 지역 현안 정도 물어보고 이러던데 좀 한국 언론의 수준이라는 것도 좀 답답하고 저희 평화방송의 맹형균 기자도 현장에 있었는데 두 번째 줄에서 열심히 손을 드는데도 지목을 안 해줘서 저는 좀 서운했는데. 네. 네. 그러니까 강인선 대변인이 진짜 이름 그대로 현장 인선을 한 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날카롭고 가장 현안에 가까운 질문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아니 그리고 현안에 가까운 질문을 하는 기자를 지명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뭐 약간 비판적인 언론이나 네. 그렇죠. 강인선 대변인 자체가 조선일보 기자 출신인데 네. 본인이 대변인이기도 하지만 생방송 중에 곤란한 질문 안 할 사람 정도로 이렇게 눈치껏 인선을 했겠죠. 네. 저는 이게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궁금해하는 부분, 물론 국민들 궁금한 질문을 다 답하려면은 뭐 기자회견으로는 뭐 충분 감당이 안 될 겁니다. 그러더라도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에까지도 영향을 주는 것은 결국 인물로 따져보면 이준석, 김건희 그리고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관련해서 이상민 장관 그리고 지금 재난대응과 관련해서도 또 코로나 지금 17만 명이 넘었나요 확진자가? 맞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방역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또 사적 거리가 강화되는 것인지 거리두기가 강화되는 것인지 또 재강화되는 것인지 네, 그렇죠. 궁금한 점이 굉장히 많죠.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주무장관인 보건복지부 장관은 어떻게 되는 거고 네. 얼마나 왜냐면 우리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민들이 궁금한 걸 물어줘야 되는데 네. 얌전한 고양이가 돼가지고 순치가 돼가지고요. 네. 이 기자 언론의 본분을 완전히 잃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언론인들에게 실망했다 이거 하나 정리해보고 또 대통령도 준비가 부족했고 전환점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거 아니냐. 네. 앞으로 뭐 고민해보겠다 이런 얘기였죠. 인적 쇄신도요. 그것도 거의 안 하겠다는 얘기처럼 들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인위적으로 하는 건 아니다라고. 인적 쇄신은 인사 원칙 그렇게 인적 쇄신을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없다라고 대통령은 이야기를 했다면 네. 과연 그러면은 지금 낮은 지지율도 그렇고 국민의힘 내분 사태도
여론조사 결과들이 속속 발표되는 것은 대통령이나 이른바 윤 책임이죠. 윤석열 대통령과 그럼 국민들이 다 이거 뭐 윤은 또 하나의 윤은 윤핵관죠. 그러면 윤핵관. 국민들이 조작해서 응답을 한 결과가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들 보는 대로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국민들의 정치적 의식이 상당히 높으셔가지고 정보도 많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본인을 찍었던 분들 중에 반 이상이 떠났다는 게 바로 핵심적인 건데 그것도 인식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걱정이네요. 태도 변화가 가장 중요한 여론 시장의 요구일 텐데 그런 건 안 보였고 그럼 앞으로도 당분간은 뭐 취임 100일이라는 아주 중요한 전환의 계기를 그냥 넘겼으니 앞으로는 별다른 계기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추석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추석 민심도 있겠죠. 하지만 네. 중요한 것은 핵심은 사람에 답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 이준석 전 대표와 관련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그리고 대북 문제는 담대한 구상의 상대는 누굽니까? 조건 실건 간에 김정은 위원장이거든요. 그럼 네. 김정은 위원장하고 어떻게 할 건지 그 부분에 사람에 대해서 답해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지지율과 관련돼서 질문을 받아도 또는 대통령의 도어 스태핑에 관련된 질문을 받아도 사람과 관련된 답을 회피해버리거나 외면해버리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안 되는 거죠. 알맹이가 없는 거죠 지금. 네, 알맹이 없는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었다라는 평가까지 듣고요. 터닝 포인트를 살리지 못했다. 네. 특히 이제 시급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답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기대되지는 않지만 취임 100일 전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조사 결과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치고 지지율과 관련돼 있는 인물이 누구냐? 김건희 여사로 나타나요. 네, 부인이요. 시사저널과 칸타 퍼블릭의 조사 결과를 보신 분들 그리고 우리 청취자분들도 그렇고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국민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그 조사 결과를 보면은 물론 5년 전에도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시는 이제 대통령이었죠.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크게 영향을 끼치는 인물이 누구냐? 김정숙 여사였어요 그때도. 네네. 하지만 그때는 그게 약 한 40%에 가까운 정도 수준이었다면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은 김건희 여사는 뭐 70% 이상 일반인 조사에서는 거의 60% 가까이 나타나거든요. 요거는 이 조사 결과는 시사저널 칸타 퍼블릭 조사니까요. 중앙선거 여론조사나 조사기관의 홈페이지에서 좀 더 상세한 내용을 선거조사는 아니지만 확인을 하시면 좋을 듯한데요. 그러면 이 정도로 여론에서는 민감하게 다뤄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연일 수많은 유튜브 방송이나 또 라디오 방송 등에서 계속해서 진보 성향의 패널들이 나와서 이 김건희 여사의 사적 채용 또 사적 발주 이런 부분들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이라면 또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공정하다면 헌법 정신에 기초한다면 국민의 대국민 서비스 최고 책임자가 대통령이지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것이 대통령이 아니거든요. 그럼요. 그러면 이런 수없이 쏟아지는 질문에 대해서 와이프가 어떻고 지금 사적 채용 부분은 어떻고 사적 발주는 구체적으로 어떻고 정명서를 가지고 나와서 대통령실이라도 대통령이 답변을 못하면 이게 실제 사적 발주가 아니라 이게 이제 4인 간의 계약이 그러니까 공개 입찰이 아니라 지정 입찰이 되는데 뭐 어떻다 저떻다. 그렇죠. 뭔가 설명을 해야죠. 아무런 설명이 없어요. 의혹이 제기되면. 설명이 없어요. 지금 설명은 뭐 그건 아니다. 나중에 설명하겠다 정도의 설명만 있는 거고요. 아까 기자들을 우리가 좀 비판하기도 했는데 기자협회에서 기자들을 상대로 해서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를 했더니 놀랍게도 거기는 11%가 나오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냐고 기자들한테 물어보니까 기자들은 어떤 면에서 카나리아 같은 존재일 수도 있는 거죠. 긍정적인 측면에서 우리 사회에서 좀 한 걸음 더 나가면서 추이를 볼 수 있는 보여주는 그런 역할도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취임 100일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앞으로 더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그 기자들이 한 자릿수에서 조금 더 나갈 정도로 판단은 했는데 전체 분위기는 참 답답한 점은 그러나 출퇴근길 현장 즉석 문담길에 있는 그리고 기자회견장에 있는 기자들은 그걸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또 괴리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도 꼭 명심해야 되고요. 그 현장에 가 있는 기자들. 그러니까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의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럴 만한 사람이 들어가는 것 같고
저는 한 줄로 정리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100일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원래 공정과 상식이라는 5글자로 출범한 정부입니다. 네. 그렇게 가면 됩니다. 매사가 과연 공정한 것이고 상식적인 것인지. 근데 지난 100일은 제가 그렇게 했어요. 풍자지만 불공정과 몰상식의 김건희 정부였다. 이렇게 했습니다. 아이고. 저는 윤석열 정부가 아니라 김건희 정부다. 네, 취임식 때 그 라인을 다 정리한 게 그분이시니까요. 네. 하여튼 그 부분은 뭐 더 진상 규명이 돼야 되겠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분골쇄신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네. 제가 본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4글자로 사자성어로 하면 요즘 뭐 사자성어 대세니까요. 저는 지록위마. 지록위마는 네, 손가락으로 사슴을 가리켜서 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국민 여론을 꼼꼼히 여의도 정치판이 돌아가면서 여소야대 국면이에요. 세세하게 다 이해를 해야 되는데 본이 한이 합법을 구사했거든요. 네. 국정 운영이 엄청나게 지금 바쁘다 보니 정치인들의 발언 미리 웃으면 안 되는데 웃겨서 네, 그냥 네. 웃는 겁니다. 네. 정치인들의 발언을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이준석 전 대표는 집권 여당의 직전 얼마 전까지도 대표입니다. 대표였어요. 사실상 해임당한 대표죠. 네. 해임당한 대표인데 그리고 대선 승리와 집권 여당의 지방선거 승리에 제일 앞장서서 공헌했잖아요. 인정할 건 인정하자고요. 자충우돌하고 비호감의 이준석 전 대표의 면모도 있긴 하겠지만 그런데 오죽했으면 이 전 대표가 법원에 가서 마찬가지로 대통령의 합법을 그대로 패러디했지 않습니까? 당내 민주주의에 바쁘다 보니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못 봤습니다. 불경스럽게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형님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창익 진행자도 제 형님이신데 형님과 동생이 싸우면 저는 형님 잘못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형이 좀 양보하는 것도 형 아우를 따질 게 아니라 여긴 대통령과 여당 대표와의 관계니까 사실은 대통령이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게 하나도 무리가 아니죠. 그럼요. 네. 국민의힘도 아주 이상한 상황이고요. 네, 노 방송인이 장남인가요? 말문을다는요. 저는 막내입니다. 네. 네. 그 권성동 원내대표가 다시 또 비대위원 된 것도 참 비상한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오늘 거기는 뭐 당연직이니까 뭐 그렇다 치더라도요. 그래도 이 비상한 상황에서는 스스로라도 안 할 수도 있지 않나 생각도 드는데 뭐 하도 이상하게 돌아가니까 오늘 과방위에서 정청래 과방위원장을 아직도 이렇게 손으로 툭툭 치고 반말 쓰는 걸 보면서 누가요? 권성동 의원이요. 국회에서요?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떠 있습니다. 지금. 네네. 그거는 지금 노방송인이 잘 모르는 사태 파악을 못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는 무소불위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 그러니까 사태 파악을 잘했지. 공무원 시험 합격은 권성동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공개적으로 따봉. 근데 그 이후에는 아마 기류가 바뀌었을 겁니다. 그것이 지지율의 또 하락의 결정타가 됐기 때문에. 어제 이현주 전 의원이 저희 방송에 나와서 하는 얘기는 솔직히 얘기하면 대선 때 윤핵관이 기여한 게 뭐 있냐. 대통령 후보 될 것 같으니까 가서 줄 쓴 거 말고 맞습니다, 무슨 표를 가져오거나 이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 표를 가져온 건 사실은 이준석 대표였다는 거죠. 그럼요. 뭐 2030 세대를 확장했다든지 또 서진 정책 이런 것도 뭐 아니 그러니까 노 방송인이나 저 같은 경우에는 평핵관 내지 오핵관으로 불릴만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좀 열심히 해서 지금 평핵관이 평화방송 핵심 관계자요. 네, 또 네네. 오핵관 우리도 노력합니다. 오가 저 오창익이 옵니까? 그러니까요. 우리 후토크까지 만극하옵니다. 후토크까지 하면서 근데 지금 쏟아지고 있는 후토크, 네, 그렇죠. 쏟아지고 있는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내분 책임이 누구냐에 수치는 말씀 안 드리는데 조사기업 다 이야기를 물론 뭐 유튜브는 다를 수는 있는데 이준석 전 대표 책임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도 있지만 윤핵관 책임이다. 그러니까 지지율을 끌어올리기는 그냥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이 과당하고 대통령의 지지율이 대폭락하는 사태의 원흉 주범은 윤핵관일 수도 있는 거죠. 아니 윤핵관인 거죠, 그죠? 그럼요. 주범이라 하더라도 이준석 대표가 지난 토요일 날 기자회견에서 밝혔듯이 좋은 따뜻한 지역구에서
정권이 성공하든 그렇지 않든 박근혜 탄핵 국면에서도 당선이 되는 분들이니 뭐가 걱정이냐라고 하면 이 구도는 계속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가려고 지금 체제를 이렇게 몰고 갔고 결국 가처분 신청까지 어제 했고 법원에서 이렇게 미루는 걸 보면 의외로 인용될 가능성도 있지 않나. 네. 기각 같으면 금방 지금 할 텐데. 현재 인용이냐 기각이냐는 안 나온 거죠. 안 나왔죠. 아직 예.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네. 근데 그 이례적이네요. 보통 본안 소송이 있기 때문에 정 힘들고 일단 해놓고 예. 다퉈라 이러고 가처분은 그래도 그날로는 해주고 그러는데 우리가 역지사지에 보면 지금 이 판결을 내려야 되는 결정을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 판사도 얼마나 고민이 많죠. 어깨가 무겁고 그래요? 고민이 왜 지금 하필이면 이 사건이 나한테 아유 와가지고 왜 나한테 왔어 왜 이래 배당의 문제죠. 이게. 그냥 저기 좀 이렇게 모나게 살지도 않았는데 경기 남부 네. 지방법원에 갖다 주든지 왜 이래 나한테. 법을 따를 것이냐 정치를 할 것이냐. 그냥 해외 연수 갈 걸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만큼 네, 네. 부담스러운 것이고 이런 건 지금 전 국민이 또 바라보고 있으니까 기각을 해도 욕박하지 인용을 해도 욕박하지 그러니까 네. 그리고 판사는 자기 이름을 걸고 활동하는 공무원 그러니까요. 대표적인 공무원이기 때문에 네, 현명한 판단보다는 그냥 법률에 따른 판단을 내리면 되죠. 이럴 때는 좌고우면 안 하고. 근데 모든 판사분들은 네.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판단을 내렸다라고 항상 이야기를 해요. 양심이란 말도 들어가 있어요. 또. 네. 네. 하여튼 뭐 지켜볼 일입니다. 정당 지지율은 어떻습니까 지금? 정당 지지율은 대체적으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크게 차이 나지는 않지만 네. 수치상으로는 더불어민주당이 앞서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더불어민주당이 이 지지층들을 결집시키고 외연을 확대한 것도 없다고 할 수는 없겠죠. 네. 하지만 더 큰 이유는 더불어민주당이 대선에서 패하고 지방선거에서 참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굉장히 지지율이 굉장히 좋게 나오는 괜찮게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여당 복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네. 여당이 못해서 상대적으로 올라간 거. 정당 네. 지지도 조사는 어느 정당을 선택할지 상대적인 평가거든요. 그러니까 네. 국민의힘 쪽에 마음이 가지 않으면 버튼을 누르는 자동응답이나 면접원에게 응답할 때 나는 뭐 지지한 정당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거나 아니면 싫어하지 않는 다른 정당을 응답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큰 이유는 국민의힘 내분에 따른 반사이익. 두 번째로는 그래도 전당대회에 가까워지면서 지지층들이 조금이라도 더 결집되고 중도층까지 외연이 확대되는 컨벤션 효과도 있다고 봐야겠죠. 컨벤션 효과는 뭐 전당대회 끝난 다음에 확인해 볼 수 있을 텐데 네. 뭐 약간 기대할 만합니까? 어떻습니까? 상황은요? 근데 저는 참 한심한 게 네. 이토록 100일 가까이 되면서 20대 중후반 그러니까 국민의 4명 중에 1명만 지지하는 이 지지율을 만드는 상황에서도 반사이익으로 겨우 붙거나 약간 높을 뿐이지. 민주당이요? 예, 네. 이 엄청난 더블 이상 혹이죠, 혹이. 네, 더블 이상 호재고. 차이 나는 이것을 10% 이상도 격차를 못 벌리고 있다는 거는 얼마만큼 민주당이 지금 주체적이지 못하고 할 일을 따박따박 그 시기에 맞게 못하는가를 정말로 분명하게 보여준다고 저는 봅니다. 그건 뭐 거기도 비대위 상황이니까 일단 뭐 이해는 안 하더라도 그렇다 치고. 그럼요. 제 질문은 전당대회가 28일인가 언제? 일요일 날 끝나죠. 다음 주 일요일 날. 그러면 그 다음에 좀 여기도 변화의 포인트가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변화를 해야 되겠죠. 변화하지 않으면 변화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정치판은 변화하지 그렇습니다. 않으면 변화 당한다. 네. 그럼 국민의힘도 언제까지 휘청휘청 그리지는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뭐 추석 민심도 있는 것이고 네.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곤두박질 치는 상황에서 국민의힘까지 정신 못 차리는 상황이 되면은 총선 시간적인 여유는 있다고 하더라도 그만큼 여당의 경쟁력 또 국정 운영의 경쟁력은 자초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때 더불어민주당이 단순히 일시적인 여당복이 아니라 두 가지 과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지도 체제가 당대표 체제가 될 가능성이 이제는 점점 더 높아지잖아요. 거의 기정사실화되잖아요. 그렇죠. 두 가지입니다. 네. 핵심은 하나 개파 혁신을 할 수 있느냐. 네. 또 친명, 비명, 친명 이런 상황으로 전개되면 더불어민주당도 미래가 없는 것이고 두 번째는 공천혁명입니다. 공천혁명을 통해서 정말 시스템에 누가 보더라도 국민 10명이면 10명이 보더라도 이 공천 시스템은 정말 선진적이다. 지금껏 우리 한국 정치판에서 볼 수 없었던 정말
공천 혁신을 상징할 수 있을 정도의 시스템이다. 이걸 가져와야 돼요. 네. 노방송인 슬슬 시간이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네. 민주당 터닝 포인트. 민주당 스스로 어떻게 만들어가야 됩니까? 오늘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3주기라서 네네. 제가 김대중 대통령이 민주당 후배들에게 부탁하는 버전으로 터닝 포인트가 네. 이랬어요. 어휴, 야, 이게 정말 내가 정말 황송한 방송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13주기인데 나 너무 그리워하지 말고 민주당 후배들이 할 일을 따박따박 하면 됩니다. 바로 상인의 현실 감각과 서생의 문제의식을 갖고 행동하는 양심을 발휘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행동입니다. 액션을 해줘야지. 말로만 맨날 검토하고 이러면 민주당의 미래가 없다. 나를 떠올리려거든 꼭 행동하는 양심을 실천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야 좋네요. 나 박수 쳐야 돼. 저희가 16일 날 오전에 저희 단체랑 같이 토론회를 했는데 행안부 경찰국 그러니까 이게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니까 사실은 법률적으로 뭐냐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탄핵 대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정치인이 민주당 의원이었는데 행안부 장관 탄핵에 대해서는 좀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하고 이런 인사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발제자였던 분이 바로 말씀하시는 게 정무적 판단은 국민이 한다. 네, 맞습니다. 국회의원은 법률적 판단만 하라. 이렇게 따끔하게 야단을 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재고 저렇게 재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그냥 오늘 그 가처분도 마찬가지죠. 이게 상황이 되면 인용하는 거고 아니면 기각하는 거고. 자고우면하지 말고 정도로 가면 되는데. 우리 사회가 자꾸 그렇게 가야죠. 자고우면 안 됩니다. 자고우면은 식당에서 하면 돼요. 자고우면 왼쪽에는 고기, 오른쪽에는 냉면. 그게 자고우면 제일 잘 어울린다. 우리 배 소장 말씀 중에서. 저는 이 냉면, 김대중 전 대통령 13주기인가요? 네, 오늘 13주기인데 저는 생전에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이 서생적 문제의식, 학생과 같이 연구자 같은 문제의식과 그리고 상인적인 현실 감각 이게 참 필요하거든요. 양쪽 다. 또 저는 김대중 전 대통령 이 말이 기억납니다.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을 이기려 들면 안 됩니다. 국민한테는 처참하게 국민한테는 지세요. 그게 이기는 겁니다. 그렇죠. 김대중 대통령 말씀 나와서 또 기억나는 건 정말 책을 많이 읽으셨고요. 제가 신부님들 모시고 김대중 대통령 되기 전이나 몇 번 뵌 기억이 있는데 그럴 때 신학의 새로운 조류 이런 것까지 말씀하시는 깜짝깜짝 놀랐는데 대통령 된 다음에 독서를 게을리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좋은 대통령이 되려면 사실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것도 중요한데 술자리 이런 거 말고 맞습니다. 공부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정말 저는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은데 제가 지금 제 스스로 소속이 되어 있죠. 인사이트 K인데 이 통찰을 가장 잘 보여줬던 역대 대통령이 김대중 전 대통령이거든요. 김대중 대통령은 모든 것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알고 그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모든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동교동 아태재단 바로 옆에 이 중국집인데 그 만두를 참 좋아했어요. 네, 중화 요리를 좋아하셨어요. 그 만두에서 이 만두에 쏙은 말이야.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정말 상대방이 듣는 사람이 지루하지 않을 정도로 그 신비의 세계로 인도하는 그 지식. 저는 그런 지도자가 지금 너무 필요하고 왜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갑자기 또 김대중 대통령이 그리워지기도 하고 그렇죠. 공적이 굉장히 많은 분이었고 평화방송 청취자들 잘 아시겠지만 천주교 신자로서도 굉장히 신앙도 깊으시고 우리 김선축 형님하고도 아주 각별한 관계였고 참 보기 드문 정치 지도자였죠. 비판도 많이 받았고 욕도 많이 먹었지만 지나고 보니까 그래도 그리운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 두 분과 함께 해서 반가웠고요. 또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